초여름의 서울, 한낮의 햇살은 마치 거대한 불타는 유리 덮개처럼 강남구를 내리쬐고 있었다. 갓 개장한 가람 쇼핑몰은 화려하고 바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건물 정면 유리에 반사된 빛은 행인들의 눈을 부시게 했고, 화강암으로 포장된 바닥은 누군가 서둘러 걷는 플라스틱 슬리퍼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다. 쇼핑몰 옆, 그늘도 없고 벤치도 없으며 금지 표지판도 없는 샛길에서 한 나이 든 여인이 잠시 쉴 시원한 곳을 찾아 좌판을 옆으로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나일론 끈으로 묶인 붕어빵 좌판이었고, 양옆의 스테인리스 통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다. 윤수자 할머니는 긴 길을 걸어온 후 숨을 헐떡였다. 땀으로 등에 착 달라붙은 해진 옷,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화단 가장자리에 멜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석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모자를 벗고 소매로 이마를 닦은 뒤 품속에서 넉장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처마 밑에서 흰죽 한 그릇을 먹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마치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짝이며 수줍어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습관처럼.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듯. 문득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가죽 구두가 돌바닥을 세게 두드렸다. 어이, 거기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차가운 목소리가 마치 쇠붙이가 길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건물 경비원 박진성, 20대 후반의 나이,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곤봉을 든 그는 경계심과 불쾌함이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재빨리 좌판으로 향했다. 여긴 고급 쇼핑몰입니다. 구걸이나 노점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당장 치우세요. 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 구걸한 적 없소. 나는 그냥 붕어빵을 팔 뿐이요. 너무 더워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갈 거요. 쉬어요? 여기서 진성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구에 장사 금지 표지판 못 봤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다 잠깐 쉰다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나는 여기서 팔지 않아요. 그냥 잠시 쉬는 것뿐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접으며 손을 살짝 떨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갔다. 힐끗 쳐다보는 시선도 있었고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젓는 사람도,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서둘러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땀 냄새,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붕어빵 냄새가 후텁지근한 공간에 뒤섞였다. 진성은 곤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장 치우세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리고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갑자기 좌판을 세게 걷어찼다. 몇 개의 붕어빵이 뜨거운 돌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통에서 튕겨나온 붕어빵들이 뜨거운 타일 위를 뒹굴었다. 하나는 전날 밤 고인 무릉덩이에 정확히 떨어져 흠뻑 젖어 뭉개졌다. 또 다른 하나는 발에 밟혀 껍질이 부서지고 뜨거운 속이 치욕의 얼룩처럼 바닥에 달라붙었다. 수자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울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마치 자신의 흩어진 존엄을 줍듯 붕어빵 하나하나를 집어들었다. 할머니의 두 손이 떨렸다. 피곤해서일까?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소금에 절여진 과거 때문일까? 그때 멀리서 마치 번화가 한가운데 울리는 종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이 자네 어머니였다면 자네는 다르게 행동했겠지? 느릿한 발소리가 울렸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약간 구겨진 흰 셔츠에 수수한 면바지 차림. 지금까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게 걸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의 진성은 움찔했다. 다시 한번 묻겠네. 저분이 자네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 진성은 당황했다. 그의 눈은 주위를 훑었다.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몰래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진성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누구신데 제 업무에 참견이십니까? 강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근처 경비 데스크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창립자 가람몰. 이름, 강민혁. 공기가 멈췄다. 진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회장. 님. 나는 이곳에 첫 번째 초석을 놓은 사람이네. 자네가 방금 전에 어머니 뻘 되는 분의 빵 바구니에 뺨을 날린 바로 이곳 말일세.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빵이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가벼운 바람 소리와 침묵의 시선만이 남았다. 짧은 영상 하나가 막 촬영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의 발길질이 단지 붕어빵 바구니 하나를 엎은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의 사슬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진성은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끝까지 당겨진 현처럼 팽팽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곤봉을 꽉 쥐었던 손에는 이제 식은땀이 흘렀다. 몇몇 행인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멈춰섰다. 누군가 속삭였다. 진짜 강 회장님 같아. 가람몰 창립자시잖아. 신문에서 읽은 적 있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진성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수습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강민혁을 쳐다봤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에게 말을 꺼낼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수자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빵 하나하나를 줍고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렸으며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발치에 떨어진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고 가볍게 먼지를 분 뒤 다시 좌판에 놓았다. 빵이 귀에서가 아닐세.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만든 손길이 한때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이지. 그땐 아무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을. 진성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쇼핑몰의 이미지를 지키는 거요. 누구도 여기서 노점상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그를 바라봤다. 화내지도 웃지도 않았다. 자네는 그걸 제대로 된 일이라고 부르는가? 노인의 빵을 엎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엎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길을 막지 않게 하려고. 그는 말을 더듬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운 배달 기사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쇼핑몰에서 막 나온 한 중년 여성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영원처럼 긴 순간이 흘렀다. 강 회장은 진성을 쳐다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마치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나 강민혁이요. 이 가람몰을 창립한 사람이요. 사장에게 전해주시오.
서쪽 코너에 있으니 직접 만나야겠다고.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요. 진성의 얼굴이 새하여졌다. 정말 강 회장님이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있던 빈 스테인리스 의자를 끌어와 수자 할머니 옆에 앉았다. 몸을 숙여 그는 멜대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업가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것이었다. 수자 할머니는 그제야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마주치자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문득 크게 뜨였다. 기억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한 시선, 한 목소리, 30년 전의 익숙한 숨결.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붕어빵을 바구니에 다시 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둘러 다가왔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총괄 이사입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마중은 필요 없네. 강 회장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그저 노인이 잠시 쉬어갈 때 가람몰의 절차가 어떤지 묻고 싶었을 뿐이네. 이사는 휙 진성 쪽으로 돌아섰다. 무언가 속삭였다. 진성은 고개를 숙였고 온몸이 굳은 듯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자네는 몰랐지, 강 회장은 반복했다. 하지만 저분은 30년 전 비에 젖고 굶주린 아이에게 흰죽 한 그릇을 주셨던 분이야. 해진 수건 한 장과 함께.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셨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길 줄 모르는 게 두려운 거지. 그 아이가 바로 나였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화단의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었다. 거리 전체가 멈췄다. 지나가던 아이가 엄마의 손을 끌며 속삭였다. 엄마, 영화 찍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진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은 힘없이 늘어졌다. 누구도 그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그가 어릴 적 옛 시장에서 힘겹게 짐을 지고 가던 노점상 어머니의 모습 곁에 있고 지냈던 한 조각이 그날 한 가난한 노파에게 날렸다고 생각했던 발길질은 실은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인간성에 날린 발길질이었던 것이다. 짧은 영상이 촬영되었다. 그리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작된 것은 소셜 미디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시선에서, 한 개의 붕어빵에서, 그리고 깨어난 하나의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햇살이 북악산 자락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낡은 단층 집의 얇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윤지혜는 마당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은 붕어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시끄러웠던 가람 쇼핑몰에 막 들렀다 온 길이었다. 붕어빵 파는 할머니가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누명을 벗은 영상이 퍼진 바로 그곳. 그녀는 영상 속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윤수자. 그녀가 한때 피하고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며 초등학교 교문 밖으로 밀어냈던 어머니.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서울 생활의 꿈을 발목 잡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사람. 그녀는 작은 나무 식탁 위에 붕어빵을 내려놓았다. 수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손으로 찢어진 천 가방을 꿰매고 있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바늘땀을 따라 가늘게 떨렸다. 엄마, 그녀는 느리고 내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강 회장님이랑 있었던 일. 사람들이랑. 그 영상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다. 태연하게. 말해서 뭐 하겠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하늘이 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혜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녀는 떠올렸다. 옛날 엄마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을. 해진 옷, 식은 붕어빵 봉지를 든 손, 등 뒤에서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여주실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서쪽의 비좁은 자취방에서 박진성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계속해서 켜졌다 꺼졌다 했다. 메시지, 알림, 댓글. 하지만 그는 읽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옛날의 빗소리를. 기억 속의 빗소리. 미끄러운 시장 바닥을 달리던 엄마의 발소리, 밀쳐져 넘어진 채소 바구니를 부여잡던 손. 그때 겨우 8살이었던 그는 그 광경을 가판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는 다른 상인에게 욕을 먹었다. 물건을 더럽혔다느니,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느니. 엄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떨어진 채소들을 하나씩 주울 뿐이었다. 진흙투성이의 슬리퍼. 끝이 살짝 찢어진 머리수건.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가버렸다.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떤 행동도 없이. 단지 친구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불릴까봐 무서워서. 그날 이후 엄마는 멀리 일하러 떠났다. 그리고 병에 걸렸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진성은 천장에서 시선을 뗐다. 그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수자 할머니의 영상을 찾았다. 빵을 줍는 할머니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눈빛. 옛날 엄마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 숙인 고개는 실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같은 시각,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장거리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강민혁이 내렸다. 그의 손에는 천으로 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들을 지나, 다음 차편을 알리는 스피커 소리를 지나, 근처 노점상에서 풍겨오는 라면 냄새마저 지나쳤다. 그는 동쪽 벽 모퉁이, 축축한 돌 의자가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아주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는 이름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고아 불황하였다. 맞고, 쫓겨나고, 잊혀졌다. 오직 한 여자만이, 작고 마른 그 여자만이 소금에 절인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흰죽 한 그릇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름을 묻지 않았다. 과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그리고 나무 의자 위에서 잠이 들었고 낡은 털목도리가 덮여 있었다. 그 목도리는 지금도 여기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윤수자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는 어깨에 가벼운 멜대를 지고 천천히 걸어왔다. 옛날에 그 천모자 그대로, 단지 머리가 더 휘어지고 등이 더 굽었을 뿐이었다. 이 의자 기억나십니까? 그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그러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옛날에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던 그 꼬마 녀석. 근데 먹고 나면 꼭 울었지, 맞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낯선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낡은 목도리를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기억 못하시지만 저는 늘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가람 쇼핑몰의 첫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모두 할머니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터미널 마당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기억만으로도 보답이 필요 없는 위대한 일을 하기에 충분했다. 강민혁 회장이 떠날 때 그는 잴 수 없는 은혜를 갚듯 낡은 목도리를 수자 할머니의 손에 남겨두었다. 할머니는 그곳에 잠시 더 앉아 해진 털실 한 올 한 올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떠날 준비를 하는 긴 버스 행렬 너머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강을 바라보듯 멀리 향해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재료 한 봉지를 들고 왔다. 밀가루, 팥소, 붕어빵 틀, 그리고 서툴게 엄마의 낡은 화덕을 다시 세웠다. 뭐 하려는 게냐? 할머니가 놀라면서도 말리지는 않고 물었다.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아 손을 뻗어 붕어빵 틀을 잡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수불의 온기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용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잠시 후 지혜가 갑자기 말했다. 옛날에 엄마가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슬리퍼 신고 기운 옷 입었다고 비웃는 게 싫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 알면서도 학교에 절 찾으러 오셨어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그 대답에 지혜는 멈칫했다. 그녀는 뜨거운 빵틀에서 손을 떼고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빵을 꺼내 포장지에 올린 뒤 딸 쪽으로 밀어주었다. 내가 처음 만든 거라. 예쁘진 않구나. 그래도 먹을 만은 하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빵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팥 냄새와 연기 냄새, 그리고 목구멍에 맺힌 스디슨 맛이 뒤섞였다. 하루 뒤, 박진성은 자취방을 나섰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더 맑아져 있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다려진 경비원 제복을 다시 입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쇼핑몰 관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번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강 회장님께서 낡은 창고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해보겠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람몰에 다시 돌아온 첫날,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걸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창고 구역으로 향했다.
그가 처음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었다. 청소하는 동안 그는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쇼핑몰의 초기 설계도였다. 작은 구석에 연필로 쓴 손글씨가 있었다. 모든 매장은 하나의 감사 편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분께 바칩니다. 진성은 멈춰 섰다. 단순하지만 돌처럼 무거운 문장이었다. 점심 휴식 시간에 그는 창고에 조용히 앉아 다시 휴대폰을 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틀었다. 자신이 바구니를 엎었을 때 수자 할머니가 빵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그는 할머니의 눈빛이 담긴 그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다. 어머니에 그는 속삭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뺨 위로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한편 수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빵을 만든 그날 밤 이후 다시 빵을 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혜가 함께했다. 두 모녀는 할머니가 많은 사람과 안면이 있는 경동시장 옆에 섰다. 할머니는 발견했다. 진성의 발길질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떤 이는 돈을 더 쥐어주며 말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 저 사람들 밉지 않아요? 아니. 왜요? 그저 잊었을 뿐이니까. 나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친절함을 잊기도 쉬운 법이지. 그 말은 오후 내내 지혜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 늦은 오후, 할머니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주소는 없고 편지 한 통과 작은 선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몇 줄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을 여쭐 경황이 없었지만 이제야 찾았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곳이 생기도록 마음마을이 곧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목입니다. 선물은 건축 설계도 사본이었다. 고창에 지어질 커뮤니티 센터로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마음마을 친절의 마을. 설계도 왼쪽 구석에는 상징 하나가 있었다. 손바닥 안에 놓인 작은 붕어빵. 할머니는 설계도를 보다가 지혜 쪽으로 돌아섰다. 봤지? 빵 하나로는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사는지 기억하게 하기엔 충분할 수 있단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다. 선량함에 대한 발길질, 사건이 일으킨 충격 이후 인터넷상의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진성이 빵 바구니를 엎고 강민혁 회장이 개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끔찍한 속도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감동을 표했다. 할머니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빵을 주워 담으실 때 울었어요. 창립자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라니. 정말 현실판 동화네요. 이래서 우리에겐 저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불문율처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몰려왔다. 한 유명 커뮤니티의 익명의 게시물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딱 그 순간에 영상이 찍혔고 쇼핑몰 창립자도 마침 나타나죠? 이건 잘 짜인 홍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다.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분석 영상을 만들었다. 카메라 각도가 너무 완벽해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누군가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 인터넷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붕어빵 피해자 사건의 진실 배우의 연출가가 있는가? 한 현장 기자는 수자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갔다. 그들은 할머니가 빵을 만드는 모습, 이웃집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지나치게 감성적인 방향으로 편집했고 네티즌들은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심지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진성마저 소환되었다. 저 경비원은 악역으로 연출된 게 분명해. 나중에 사과해서 감동을 주려는 거지. 여론은 방향을 틀었다. 칭송받던 선인은 이제 마치 전시품처럼 감시당했다. 집에서 지혜는 화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꽉 쥐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익명 댓글을 훑어보았다. 많은 댓글이 그녀의 어머니를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수자 할머니가 여전히 이른 아침 시장에 내놓을 빵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지혜가 물었다. 안 본다. 너는 왜 보니? 하지만 엄마가 쇼를 했다고 해요. 연기했다고 한다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연기했다면 내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연기했다는 거냐? 그 대답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그날 밤 진성은 수자 할머니의 집 앞에 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를 망설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사과하고 싶었다. 할머니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빵 바구니를 엎었던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은 지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영상 하나가 갑자기 인터넷에 나타났다. 배경 음악도 없었다. 충격적인 제목도 없었다. 단지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일 뿐이었다. 수자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노숙인에게 붕어빵 반쪽을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사도 없었다. 무대 조명도 없었다. 전문적인 카메라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저 빵 반쪽을 내밀며 미소 짓고 나지막이 말했다. 먹어요. 곧 비가 올 것 같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신문방송학과 마지막 학년 학생이었다. 가람 쇼핑몰에서 사건이 일어난 날 첫 영상을 찍었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그는 간단한 한 줄을 덧붙였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의 친절함은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연출 덕분이 아니었다. 자극적인 제목 덕분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침묵 덕분이었다. 같은 시각, 가람 쇼핑몰 창립자 강민혁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TV 생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빛바랜 낡은 털목도리를 들고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서울에 비 오는 계절을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질 뻔했을 때 한 할머니께서 흰죽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묻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저 목도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살면 그걸로 할미한테 다 갚는 거다. 제가 수십 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선량함이 존재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선량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소셜미디어 전체에 공유되는 유명한 인용구가 되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침묵과 성찰을 통해서였다. 강민혁 회장의 연설 이후 수자 할머니의 작은 집안 공기는 문득 달라졌다. 그날 아침, 며칠간의 궂은 비가 그치고 막 해가 떴다.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빛바랜 나무 벽을 비췄다. 작은 부엌에서 지혜는 평소의 차가운 모습 없이 엄마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엄마, 드세요. 제가 끓인 죽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거기 두거라. 이따 데워 먹으면 되니.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수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혜가 문득 물었다. 옛날에 제가 교문에서 엄마를 쫓아냈을 때요. 저 미웠어요? 오래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은 채 긴 침묵이 흘렀다. 밉지 않았다. 그냥 그때 내 눈빛이 무서웠을 뿐이야. 어릴 적 내가 가난한 외할머니 때문에 창피해하던 내 눈빛과 똑같았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딸의 가슴에 조용히 박히는 비수 같았다. 지혜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소위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수치심과 시간이 키워낸 열등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영상을 찍었던 학생, 주상욱은 이번에는 휴대폰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수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 엉킨 충전기, 그리고 대본 초고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에 대한. 무슨 할머니? 수자 할머니가 살짝 웃었다. 마을에. 어머니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냥 빵 파는 사람이야. 누구 어머니도 아니고. 하지만 제 생각엔 할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라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잠잠해졌다. 그 후 몇 주 동안 주상욱은 가장 일상적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록했다. 할머니가 반죽을 빚고 이웃집 아이에게 웃어주고 낡은 목도리를 꿰매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아래 소박하게 향을 피우는 모습들.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행동할 뿐이었다. 지난 세월처럼. 그 학생은 한때 영화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찍으면 찍을수록 바로 이 조용한 디테일들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기억 속 이름 없는 여인. 특수 효과도 심파적인 배경 음악도 없었다. 그저 실제의 빛, 실제의 말, 그리고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의 마음뿐이었다. 영화는 먼저 대학에서 상영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마침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었다. 초기에 짧았던 열풍과 달리 이 영화는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 강민혁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기부금으로 박 몇 개가 더 생긴 작은 양철 지붕 집 앞에 섰다. 수자 할머니는 손에 빵가루를 묻힌 채 미소로 그를 맞았다. 강 회장님, 어제 여기 새로 온 사람이 있어요. 사생아를 데리고 왔다고 집에서 쫓겨났다더군요. 모자를 당분간 머물게 할 생각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여기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늙었다는 걸 느껴요. 할머니가 살짝 웃었다. 그는 멀리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작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잿빛 하늘 아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가람 쇼핑몰의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멍해졌다. 무엇으로요? 마음센터로요. 할머니의 마을 이름을 따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자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 이름을 회장님 건물에 붙여요.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에 더욱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대답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황혼의 나이에 그녀가 평생 품어온 선량함은 마침내 땅에서 싹을 틔우고 다른 사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소란 없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의미심장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끝을 맺는다. 마을 입구 벽에는 나무 현판 하나가 단정하게 걸려 있고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이 감옥이 아닌 기댈 곳이 되게 하라. 그 현판 아래 수자 할머니가 한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둘은 함께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하늘 한쪽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의 대사나 음악 한 소절 없이도 그 이미지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람의 밤바람이 낡은 공동주택의 창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어 노트북 화면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흔들었다. 그 위에는 아래에서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거칠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진섬은 화면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 문장을 썼는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엔터 키를 눌렀다. 메시지는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는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며 마을을 언급했던 한 익명의 글에서 그 주소를 찾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메시지 하나가 떴다. 단 한 줄이었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마을로 오세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서명도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진성의 심장은 꽉 조여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고창으로 가는 가장 이른 시외버스에 올랐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리가 낀 창밖으로 희미한 들판이 서서히 나타났다. 평화로운 시골의 짙푸른 풍경은 그의 마음속 번쩍이는 불빛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을은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박한 붉은 지붕의 집들이 마치 참새 둥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진성은 마을 입구에 서서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새로운 자원봉사자일 뿐이었다. 옛날의 그 대학생은 이제 KBS 인턴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특종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작품인 붕어빵과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마당 한가운데서 수자 할머니는 작은 숯불 옆에 앉아 붕어빵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찹쌀가루의 고소한 향기가 바람에 섞여 수많은 옛 기억을 불러왔다. 진성은 멀리 서서 가방끈을 꽉 쥔 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어깨가 해진 털 스웨터, 깡마른 손이지만 여전히 끈기 있게 노릇노릇한 빵 하나하나를 뒤집는 모습을. 한 여자아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물고기 빵이 타버렸어요. 할머니는 상냥하게 웃었다.
타야 더 맛있지. 더 바삭하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새로 하나 구워줄까? 벽돌 마당에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성은 문득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눌렀다가 바로 껐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날 오후 그는 주방 보조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젊은 관리인 수자 할머니의 딸인 지혜는 그를 쓱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봤지만 침묵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마을의 주방은 소박하지만 깨끗했다. 진성은 처음으로 팔을 썰고 마늘을 다지고 채소를 씻는 법을 배웠다. 한때 그가 천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마치 신입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게 만들었다. 척칼질에 손을 베었다. 피가 붕대를 뚫고 배어나와 따끔거렸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포기하지도 않았다. 채소를 씻던 중 그는 우연히 백발의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수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그를 보았고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계속 걸어갔다.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떤 표정도 없이. 진성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에게 깨닫게 했다.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진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며 콩나물국을 먹고 2층 침대에서 자고 아침 일찍 노인들과 함께 체조를 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작은 일들을 했다. 찢어진 기와를 고치고 빨랫줄을 갈고 탁자와 의자를 닦았다. 그리고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다큐멘터리 붕어빵과 기억 이 전국 방송에 방영되었다. 길 한가운데 떨어진 붕어빵 이미지로 시작했다. 그리고는 수자 할머니가 하나씩 주워 조용히 바구니에 담는 모습. 혼란스러운 소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이의 울음소리, 자동차 소리가 북동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그 후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의 작은 집들, 타오르는 불빛,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 영화는 미화하지 않았다. 해설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상을 담았을 뿐이다. 하지만 각 프레임은 살아있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생생하고 따뜻하며 잊히지 않는. 마지막 장면은 그 대학생의 내레이션이었다. 때로는 길에 떨어진 붕어빵 하나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발길질이 누군가 용기 내어 돌아볼 수만 있다면 사회 전체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소셜 미디어는 들끓었다. 댓글은 눈물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천사예요. 영화 감사합니다. 마을에 가볼 거예요. 박진성이 누구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분 있나요? 진성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방에 조용히 앉아 물을 깎고 있었다. 한 남자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아저씨가 빵 바구니 찬 사람 맞죠? 그는 멈칫했다. 아이는 벽에 걸린 TV를 가리켰다. 수자 할머니 등 뒤 멀리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담긴 바로 그 장면이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었다. 진성은 설명하려다가 다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응. 아저씨 맞아. 아이는 그를 비난 없이 바라봤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아저씨가 저 붕어빵 구워줄 수 있어요? 진성은 눈가가 시큰해지며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숯불 옆에 앉아 빵 굽는 법을 배웠다. 한 겹의 반죽, 한 마리의 물고기, 손에 남은 작은 화상 자국들. 모든 실수가 바로 이 두 손으로 바로잡히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사흘 후, 마을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졌다.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어떤 이는 가난했던 시절을 겪고 은혜를 갚고 싶어서, 어떤 이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속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왔다. 진성은 사람들을 피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뒷마당을 청소하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심지어 쓰레기 수거일까지 도맡아 했다.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가장 구석진 곳에 머물렀다. 잘못을 저질렀던 손들이 다시 시작해야 할 바로 그곳에. 늦은 오후, 가랑비가 내렸다. 나무 집마루에서 수자 할머니는 낡은 털 스웨터를 꿰매고 있었다. 옛날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에게 덮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녀의 눈은 바늘땀을 따라갔지만 귀는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느릿하고 무거운. 진성은 할머니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등은 꼿꼿했고 두 손은 배 앞에 모았으며 얼굴은 깊이 숙여져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늘은 여전히 고르게 움직였다. 복도 등에서 나온 희미한 빛이 그 늙은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모든 주름과 세월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용서를 빌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요. 평범한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을 멈추고 옷을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가 너보고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진성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화난 것도 다정한 것도 아니었다. 진심이라면 그냥 살아가거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이지만 말고.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그 말이 진성에게는 수년간의 어둠 속에서 처음 비친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성 씨, 다음 주 방송국에서 우리 세 사람을 특별 방송에 초대했네. 수자 할머니는 수락하셨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제가 나가도 될지. 자네가 꼭 무언가 말해야 하는 건 아니네. 하지만 길 한복판에 서서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면 왜 반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통화 후 진성은 마을 뒤 작은 개울가로 갔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에 쓴 일기장을 넘겼다. 전부 보내지 못한 메모들이었다. 어머니에게, 과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의 말들. 그날 밤, 그는 강 회장에게 단 한 글자의 메시지를 보냈다. 네. 국영방송사는 새 인물과 함께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윤수자 할머니, 마을의 창립자 강민혁 회장, 그리고 붕어빵 바구니를 걷어찼던 사람, 박진성.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다. 소셜미디어는 두 갈래 의견으로 나뉘었다. 볼 겁니다. 한때 잘못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굳이 그를 TV에 출연시켜야 하나요?
용서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진성은 다 읽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방송 당일. 촬영장은 열린 무대처럼 꾸며졌다. 소박한 나무 바닥,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뒤편 대형 화면에는 붕어빵과 기억에 익숙한 이미지들이 비치고 있었다. 수자 할머니는 소박한 연녹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리고 진성은 정장도 메이크업도 없이 그저 평범한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줄 좌석에 앉지 않고 무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진행자가 소개를 하고 조명이 비추고 카메라가 각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본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기억과 사람의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행자는 첫 질문을 진성에게 던졌다.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가 앞으로 나섰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피하지 않는 얼굴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이 메기 시작했다. 그날 저는 한 노인의 빵 바구니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어머니의 믿음까지 떨어뜨렸다는 것을. 방청석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저는 후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잘못은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아도 계속 아프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수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수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느릿하게, 단호하게. 할머니는 진성 앞에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책망도 심판도 없는 눈빛. 오직 단 하나, 관용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렸다. 그를 안았다. 조명이 요란한 방청석 한가운데 한 노파가 자신의 빵 바구니를 찾던 사람을 안아주는 모습에 온 국민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종소리처럼 맑게. 누가 실수를 안 하겠니? 내가 돌아설 줄만 알면 됐다. 엄마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였다. 클로즈업. 서로를 아는 두 쌍의 손, 숙인 고개. 강 회장의 시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행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설이 필요 없었다. 결론도 필요 없었다. 어떤 사과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포옹은 한평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방송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수자 할머니가 진성을 안아주는 영상은 잘려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말로 아닌 포옹으로 용서한 어머니라는 제목이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백발의 노파가 고개 숙인 젊은 남자를 안고 있는 한 장의 스틸컷은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여론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날 밤 촬영을 마친 세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수자 할머니는 누구도 보지 않고 그저 한복 옷고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마음의 주름을 펴는 것처럼. 가랑비가 내렸다. 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뒤뜰로 향했다. 진성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강 회장은 툇마루에 멈춰 서서 비 속에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채소밭 한가운데서 수자 할머니는 앉아서 풀을 뽑기 시작했다. 늙은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모든 동작이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 같았다. 진성은 뒤에 서서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숨결처럼 가볍게 말했다. 저기 홈이 들 거라. 왼쪽에도 아직 풀이 많다. 진성은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가가 쇠 호미를 들고 일을 시작했다. 한 번에 호미질이 미우침처럼 무거웠다. 빗방울이 머리카락 위로 뚝뚝 떨어져 어깨를 적셨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할머니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일어나 옷에 손을 털고 진성을 돌아보았다. 이제는 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진성의 몸이 떨렸다. 왜요? 할머니가 살짝 웃었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잘못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들은 특별편을 하나 더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대화가 아니라 재연의 시간이었다. 수자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거절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지 않다. 내 공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그때 낯선 여성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죠. 저는 집을 나와 가람시장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붕어빵 한 봉지와 임시거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할머니께서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 기억하고 싶습니다. 편지는 할머니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선행으로 쓰인 기억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바로 마음마을에서 촬영되었다. 무대도 없었다. 전문 카메라도 없었다. 그저 넓은 툇마루, 작은 나무 의자들,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마이크 하나뿐이었다.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은 중년의 아저씨였다. 그때 터미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고향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시고 붕어빵까지 쥐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일도 배고프면 다시 와 라고 하셨죠. 그가 웃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4년 뒤였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셨어요. 제가 파란 줄무늬 셔츠 입고 남쪽 사투리 쓰던 놈이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차례로 한 사람씩 나섰다. 눈 오는 밤에 도움을 받았던 소녀, 사고 났을 때 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운전기사, 할머니가 기차표 값을 내주었던 대학생. 그들은 유명인이 아니었다. 방송용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야기했다. 소박하게.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났다. 마치 각자 한 번씩 이름도 모르는 손에 이끌려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진성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마이크도 의자도 없이 나섰다. 그저 거기 모두의 가운데에 섰다. 저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상처를 준 바로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는 수자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엄마는 제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제가 잘못했다는 걸 보기만 하면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포옹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촬영이 끝났을 때 요란한 박수 소리는 없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시선들 뿐이었다. 수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입가에 미소를 띠고 품속에 놓인 낡은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만졌다. 돌아가신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다. 그날 밤, 진성은 노란 불빛이 창틀 너머로 새어나오는 낡은 나무집 앞에 섰다. 강 회장이 다가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나는 이제 젊지 않네. 나는 마을에 이 불씨를 이어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종이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정식 관리인 임명 결정, 박진성. 진성은 목이 메었다. 왜 저입니까? 강 회장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더 이상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니까. 그저 한때 잘못했고 다른 누구도 자네처럼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살고 있으니까. 마을에서의 특별 촬영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단 한 명도. 한 사용자가 글을 썼다. 저는 영상을 찍으면 할머니가 더 유명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저 저 혼자 간직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아도 선행을 간직했던 것처럼요. 이름도 조직도 없는 암묵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원칙을 공유했다. 할머니에게 도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 말할 필요도 보고할 필요도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작은 운동이 퍼져나갔다. 붕어빵 런, 매주 토요일 저녁 서울, 광주, 부산의 여러 큰 길에서 붕어빵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거기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오늘 춥다고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누군가 낯선 아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수자 할머니가 빵 진열장을 열자 정성스럽게 포장된 낡은 털목도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께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빵 반쪽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행동으로 온전히 갚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보았다. 서툰 솜씨로 짜여 실이 여기저기 엉킨 목도리였지만 그녀는 웃었다. 첫눈 오는 겨울밤의 숯불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초가을 어느 날 수자 할머니의 고향인 고창에서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다. 무대도 마이크도 현수막도 없었다. 그저 마을에 100년 된 감나무 앞에 나무 현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옛날 손주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바로 그곳이었다. 현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행사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들은 빵을 받았고, 길을 안내받았고,
길을 건널 때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할머니에게 애정 어린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할머니의 딸인 지혜도 참석했다. 그녀는 진성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나를 욕했었지. 내가 개를 묶지 않고 풀어놨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빵을 2개나 더 주셨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 대학생이 이야기했다. 제가 실연당했을 때 할머니만이 들어주셨어요. 조언은 안 하시고 그냥 울고 나면 빵이나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라고만 하셨죠. 아이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수자 할머니는 나무 현판 옆으로 다가가 글고의 손을 얹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빛났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말하고는 진성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저 누군가 굶거나 혼자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 순간 늦어름 매미 소리가 뚝 그쳤다. 오직 참외밭을 스치는 바람과 이름도 학위도 보답을 바랄 필요도 없는 한 붕어빵 파는 노파에 의해 깨어나는 한 세대의 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밤 진성은 이제 마을의 관리 사무실이 된 낡은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소개서가 놓여 있었다. 미디어 대학에서 온 한 무리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작고 소박한 친절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고 했다. 그는 펜을 들고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잘못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포옹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강 회장, 수자 할머니, 그리고 바로 자신. 한때는 낯설었고 잘못했고 침묵했던. 하지만 마침내 한 길을 걷게 된 세 사람의 사진이었다. 멀리 마을 마당 앞 희미한 등불 아래 수자 할머니가 화단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향기로운 채소들 뿌리에 물을 주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온 습관처럼. 아이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그날 이야기 또 해주세요.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맨날 듣는데 안 지겹냐? 하지만 이내 돌아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바람이 몹시 찼단다. 엄마가 빵을 3개쯤 구웠는데 웬 꼬마 녀석이 지나가다가 바구니를 몽땅 엎어버렸지. 엄마가 막 혼내려는데. 그런데요? 아이들이 소리쳤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 깨달았단다. 만약 그 아이를 바로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영영 모를 거라고. 오막은 이 이미지로 끝난다. 황혼의 하늘을 가로질러 한 마리의 새가 조용히 날아간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해 봄 아침 첫 햇살이 마을의 붉은 기와 지붕에 닿았다. 이제 이곳은 특별한 목적지가 되었다. 건축 때문도 명성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이곳에는 늘 존재하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친절. 집 앞 채소밭에서 수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재빨리 풀을 뽑고 깻잎과 파에 물을 주었다. 바람이 백발을 스치고 햇살이 그녀가 살고 나누고 되돌려받은 그 땅 위에 깡마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 무리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막 도착했다. 그들은 마당에서 제잘거리며 짐을 정리하고 일을 나누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풍경에 익숙했다.
매 학기마다 한 무리의 도시 아이들이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러 왔다. 이제 마을의 공식 관리인이 된 진성은 큰 나무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기둥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마음이 돌아오는 곳. 그는 새로운 학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그냥 도우세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한 여학생이 물었다. 그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뭔가요? 진성이 웃었다. 친절한 척하는 거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루에 앉아있는 수자 할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발치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수십 번을 들었음에도 아이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열중했다. 민준이라는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 붕어빵 팔았어요? 그럼. 매일 거의 300개씩 구웠지. 다 못 팔면 다 먹었고. 할머니 혼자 다 드셨어요? 아니. 돈을 한 번도 안 낸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고마운 눈빛을 남겼어. 그걸로 엄마는 배가 불렀단다. 그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영상을 찍지도,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 함께 앉아, 공동 휴게실에 놓인 두꺼운 노트에 각자의 기억을 한 줄씩 손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늘고 약간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한 줄. 저는 붕어빵을 훔쳤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고 다시는 훔치지 마라. 배가 고파야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이 쓴 듯한 영어로 된 또 다른 한 줄. 그녀는 나에게 따끈한 붕어빵 하나와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다. 노트는 매일 계속해서 두꺼워졌다. 아무도 홍보하지 않았다. 아무도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떠날 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갔다. 어느 다른 날 오후, 진성은 2층 발코니에 서 있었다. 한때 강 회장이 차를 마시던 곳이었다. 바람이 어디선가 붕어빵 냄새를 실어왔다. 부엌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기억 속에서 온 냄새일 것이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첫 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그 줄 아래에 가볍게 밑줄을 긋고 이어서 썼다. 오늘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고창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맑고 그리고 한때 가람거리 한복판에 연기 나는 빵 바구니를 놓고 앉아있던 그 늙은 할머니의 마음처럼 넓었다. 바로 그날 수자 할머니는 보낸 사람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전처럼 등을 돌리는 대신 엄마 곁에 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 귀퉁이에는 작은 붕어빵 그림과 내밀고 있는 손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접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서랍장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두르고 마치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툇마루에 나와 앉았다. 또 다른 날, 마을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마을 한쪽 구석의 이름을 할머니의 구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지만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 쓰지 마라. 그 빵 바구니 이름을 써라. 그 바구니는 엎어졌었지만 덕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잖니. 한참의 논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다. 나무로 된 붕어빵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 마을 중심에 두기로. 누구나 남은 음식이나 친절한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것의 이름은 두 번째 바구니였다. 첫 번째 바구니가 엎어졌더라도 선행은 언제나 다시 한번 베풀어질 자리가 있다는 의미였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붕어빵 이야기를 해줘요? 수자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내가 해주렴. 내가 친구에게 해주고. 그럼 그 친구가 자기 아이에게 해주겠지. 하지만 전 할머니처럼 재밌게 못해요. 재밌을 필요 없어. 진짜이기만 하면 돼. 선행은 편집이 필요 없으니까. 그해 여름, 수자 할머니는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특정한 병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간의 자연스러운 느려짐 때문이었다. 눈은 더 침침해지고 손은 더 떨렸지만 여전히 채소에 물을 주고 옷을 꿰매고 달아빠진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 애썼다. 어느 날 진성이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을 산책했다. 뭐 달라진 거 보이세요? 그가 할머니의 등을 가볍게 부축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들은 이제 새 기와지붕을 얹었고 흙길은 깨끗한 돌로 포장되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게 보인다. 웃음도 더 많아졌고. 하지만 내가 가장 기쁜 건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손을 심장에 얹었다. 이곳이 여전히 선행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다. 늦여름의 어느 오후, 진섬은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한 젊은 감독, 붕어빵 영상을 찍었던 바로 그 옛날의 대학생은 이제 전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수업을 이곳으로 데려와 기억에 닿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마을에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각 학생은 흰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를 가져왔다. 인물은 마을 사람 한 명과 대화하고 창작이나 덧붙임 없이 친절한 이야기 하나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진성은 즉시 동의했다. 그날 수업에서 수자 할머니는 마을 마당 한가운데 소박한 흰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노인들이 물고기처럼 작은 일이지만 한평생을 배부르게 한 이야기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젊은 얼굴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할머니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등만 찍으렴.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여전히 옛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은 훗날 이런 제목의 선지표지가 되었다. 마음, 결코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 몇 주 후, 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밭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고, 창문은 바람이 들어오도록 활짝 열려 있었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낡은 라디오, 그 옆에는 곱게 접힌 털목도리 하나, 글씨가 드문드문 적힌 노트 한 권, 그리고 낡은 단추들이 담긴 양철 상자가 있었다. 모든 단추는 그녀가 줍고 꿰매고 보관했던 것이었다. 가치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떨어져 나갈 때가 있지만 누군가 다시 꿰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밤, 가랑비가 내렸다. 진성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우세요? 그가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저 아쉬울 뿐이다. 잘못했던 모든 아이들을 다 안아주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울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나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포옹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천장을 마치 넓은 하늘을 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수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요란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저 마을 입구에 작은 현판 하나가 걸렸을 뿐이었다. 오늘 우리 할머니께서 쉬러 가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지 않도록 착하게 살아주세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온통 붕어빵을 먹어봤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을 받았거나 그만 좀 멍청하게 굴어라 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뿐이었다. 한 아이가 할머니의 무덤 옆에 종이로 만든 붕어빵 하나를 묻었다.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빵을 구우라고 했어요. 저는 구울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어요. 저 잊지 마세요. 1년 후 마을은 확장되어 다른 지역에 2개의 분점을 더 열었다. 창립자의 이름을 달지 않았다. 공식적인 이름도 없었다. 단지 로고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붕어빵 바구니 하나였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전한 빵 하나가 남아 있었다. 시간은 고창의 하늘 위 구름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마을은 이제 부서질 것 같던 삶의 조각들이 기댈 곳을 찾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수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의 기록이나 칭송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기쁨은 한때 자신이 손을 잡아주었던 누군가가 이제 스스로의 2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보는 것뿐이었다. 오늘 오후 아이들이 마을 마당을 뛰어다닐 때 한 여자아이가 문득 돌아서서 크게 외쳤다. 할머니 그날 이야기 또 해주세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익숙한 나무 아래 나무로 만든 붕어빵 바구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장난기 많은 바람 한 줄기가 안으로 스며들어 색이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을 살며시 뒤집었다. 손으로 쓴 글씨들이 마치 하늘과 땅에 속삭이는 듯했다. 기억은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 용서받았음을 알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빵처럼 작고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할머니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